청취자 여러분, 혹시 잠에서 딱 깼는데도 그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 현실보다 막 또 진짜 같았던 그런 생생한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눈을 떴는데도 귓가에 막 바람소리나 물소리가 계속 맴도는 그런 강렬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쥔 왕족이고요. 당신이 꾼 그 엄청난 꿈을 당대 최고의 천재 화가가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으로 눈앞에 쫙 그려준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그쵸.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그림 맨 끝자락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당신의 꿈을 영원히 남게 만들 그 마지막 문장들을 딱 적어준다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바로 이 믿을 수 없이 아름답고도 철학적인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지적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15세기 조선의 걸작이죠.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는 거대한 시각적 기록하고요. 깊은 밤 서재에서 안평대군과 최암계가 나는 은밀한 대화 기록입니다. 네, 오늘 미션은 단순히 옛날 미술작품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꿈하고 현실의 그 아득한 경계, 그리고 시각예술이랑 음악이 만나는 철학적인 순간을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500년 전 펼쳐진 그 아득한 두루마리 속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자료들이 그냥 고루한 옛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깊은 무의식이라던가 권력의 허망함, 또 예술이 현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현대적인 통찰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림부터 한번 쫙 펼쳐보죠.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폭이 엄청 넓고 긴 두루마리 그림을 같이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양화 감상법에 따라서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무릉도원하면 되게 화사한 꽃밭 막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밝고 평화로운 이미지죠. 근데 그림 가장 왼쪽, 그러니까 이 여정의 출발점은 현실의 험준한 바위산들이 엄청 어둡고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 짙은 먹물로 칠해져서 짓누르는 듯한 그런 무거운 느낌. 네, 묵직한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도입부입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오른쪽으로 쓱 옮기면 마법이 벌어집니다. 그 무겁고 날카로웠던 바위산들이 안개 속으로 옅어지더니 오른쪽 끝에 가면 마침내 그 꿈의 끝자락처럼 몽환적이고 화사한 복사꽃 골짜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이상향, 도원이죠. 네. 그리고 그 여정 마지막 제일 왼쪽 끝 공간에는 글귀랑 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거칠고 무거운 다큐멘터리 흑백 화면에서 시작해가지고 카메라 초점이 흐려지면서 화사한 판타지 영화로 넘어가는 그런 완벽한 시네마틱 연출 같아요. 다큐멘터리에서 판타지로 넘어가는 시네마틱 전환이라 와, 이 그림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비유해 주셨네요. 그 시각적 대조가 바로 이 작품을 걸작으로 만드는 핵심 장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도대체 왜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면서 그 시작점을 그렇게 어둡고 짓누르는 무거운 먹산으로 묘사하게 했을까요?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좋은 꿈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해답이 바로 깊은 밤에 안평대군하고 최암계가 나눈 대화 기록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암계가 안평대군한테 먼저 묻거든요. 혹시 그 옛날 중국 황제가 꾸었던 화서국의 꿈을 꾸신 거냐고요. 화서국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화서국이라는 게 통치자가 아무런 억지스러운 정치를 안 해도 백성들이 저절로 평화롭게 산다는 절대적인 무의의 이상향을 말합니다. 황제들의 완벽한 유토피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안평대군이 아주 쓸쓸하면서도 뼈있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나는 왕실의 사람이라 꿈에서도 산이 먼저 나왔어 라고 말이죠. 와, 대박. 그 대목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황제의 무의식은 아무 장애물 없는 텅 빈 평화일 수 있지만 안평대군은 비록 왕자라도 끊임없이 권력 다툼이나 책임감을 견뎌야 했잖아요. 그렇죠. 조선 왕실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짊어진 그 거대한 정치적 압박감, 막 현실의 무게, 이런 게 무의식 세계에서조차 그를 안 놔주고 거대한 먹산 형태로 길을 딱 가로막았다. 이런 뜻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5세기의 이 대화가 얼마나 심리학적으로 정교한지 진짜 놀라울 따름이죠. 무거운 먹산은 안평대군이 현실에서 절대 못 벗어던지는 굴레의 시각화입니다. 현실의 고뇌가 꿈의 입구에 딱 버티고 서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최함께의 통찰이 한 번 더 번뜩이는데요. 그가 대군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꿈은 두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먼저 그곳에 가 있고 몸이 뒤늦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요. 정신이 먼저 가 있고 몸이 뒤따라간다. 도원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맑은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으로 막 고생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그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대군의 정신이 무의식의 도약을 통해서 이미 거기 먼저 가 있었던 거죠. 와, 이거 진짜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꿈의 메커니즘 아닌가요? 우리도 꿈꾸면 막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엉뚱한 공간에 툭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그 현상이죠. 그 무의식의 순간이동을 저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다니 경이롭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 약간 강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이토록 예리하게 무의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21번째 시를 쓴 사람, 바로 그 최암계라는 인물 말이에요. 기록 보면 직책이 성균관 사해라고 되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성균관이면 조선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화가나 시인이 아니라 교육 관료였다는 뜻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본 역사 기록을 보면 성균관 사해가 어떤 관직인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조선시대 성균관 소속의 정사품 문관 벼슬입니다. 정사품이면 꽤 높은 거네요. 꽤 높죠. 대사성 이하를 총칭하는 관직에 속했는데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바로 유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악정이라고도 불렸고요. 아, 음악을요? 네, 태종 1년, 1401년에 원래 2명이던 정원을 3명으로 늘리기도 하고 나중에 1658년 효종 때 직제가 개편되면서 다시 2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엄청 세밀하게 관리하던 중요한 자리였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선 최고 교육기관에서 음악을 지도하는 정사품 관료라 요즘으로 치면 막 국립대 교양학부의 음악감독님이나 음악가 교수님 같은 분이잖아요. 네, 딱 그런 위치죠. 아니, 조선시대에 음악이 국가 통치에 중요했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몽유도원도 같이 당대 최고의 시각예술 프로젝트면 당연히 당대 최고의 화가나 유명한 문호가 마지막을 딱 장식해야 급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굳이 음악가를 치는 관료가 그림의 서사를 완성합니까? 이건 마치 막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대본 마지막 장을 음악 감독한테 쓰라고 던져준 거잖아요. 진짜 바로 그 의문이 오늘 기록들이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술 장르를 막 엄격하게 나누려고 하잖아요. 보통 미술은 미술, 음악은 음악 이러니까요. 근데 당시 철학적 세계관은 좀 달랐습니다. 안평대군이 한밤중에 서재로 들어온 최암계를 보면서 던진 첫마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사해는 붓 끝에서도 장단을 숨기지 않는구려 라고 합니다. 그림과 글을 보고 있는데 장단, 그러니까 리듬을 언급한 거예요. 와, 붓 끝에서 장단을 본다고요? 네, 거기에 대해 음악을 관장하는 최암계가 이렇게 화답하죠. 전하의 꿈이 이미 곡조를 이루었으니 시는 다만 뒤늦게 음을 붙였을 뿐입니다. 헐, 대박. 그 관점 진짜 그림 보는 방식을 확 바꿔버리네요. 안평대군한테 최암계 씨는 그냥 뭐 빈칸 채우는 글자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대군이 꾼 그 거대한 꿈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엄청난 교향곡이었고 안교는 그 교향곡을 시각적인 악보로 쫙 펼쳐놓은 거고 그럼 음악 감독인 최암계는? 네, 바로 그 악보 맨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최종 음표를 그려넣은 겁니다. 와, 멈춰있던 그림이 막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완벽한 유추입니다. 화가가 먹이랑 물감으로 공간의 질감을 보여줬다면 음악가인 사해는 그 시각적 공간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리듬, 시간, 이런 감정의 파동을 딱 포착해낸 거죠. 진짜 멋지네요. 조선 사회에서 음악이 국가의 질서랑 조화를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군의 마음속 혼란이 먹산이 평화인 도원으로 넘어가는 여정. 이걸 완벽한 조화로 마무리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음을 다루는 자여야만 했던 겁니다. 시각적인 두루마리의 끝을 음악적인 여운으로 닿는다?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음악가의 시선으로 조율된 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적 화음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시 내용을 봐야죠. 네, 최암계가 적은 시를 제가 찬찬히 보니까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아슬아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장자의 나비꾼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막 장주가 나비되고 나비가 장주됐다는 얘기가 우스우나 일생 영화도 따지고 보면 하염없고 부질없도다 이러잖아요. 그 유명한 호접지몽 인용해서. 네, 아주 철학적인 대목이죠. 근데 저 여기서 강하게 딴지 한번 걸고 싶습니다. 최암계 앞에 앉아있는 사람, 왕의 아들이자 막강한 권력자 안평대군이잖아요. 철저한 신분제 조선에서 왕족 면전에 대고 당신 권력 다 부질없어 이러는 건 진짜 목숨 날아갈 수도 있는 불경한 발언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현실의 공식적인 조정 회의였다면 당장 정치적 공격을 받고 큰일 났겠죠. 그렇죠. 당장 끝려가야죠.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그 공간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위계가 흐려지는 꿈의 해석이라는 지적 교감의 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철학적 취해법권이네요. 게다가 최암계가 왜 그런 대담한 시를 썼는지 아주 명쾌하게 밝히는 대목이 있어요. 대군이 묻자 최암계가 이렇게 답합니다. 꿈은 누구의 것인지 끝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꿈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 장자의 나비처럼 전하가 무릉도원 꿈을 꾼 건지 그림 속 무릉도원이 전하를 상상하며 꾸고 있는 꿈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모호함 앞에서는 권력마저 완전 무장해제 되는 겁니다. 와. 안평대군도 겉으론 막강해 보였지만 사실 내면으로는 그 무거운 권력의 무게에서 엄청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암계의 이 덧없다는 통찰을 불경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위로랑 해방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림을 꿈꾼 건지 그림이 나를 꿈꾸고 있는 건지 그 절대 권력자마저 거대한 존재론적 질문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으로 평등해지는군요. 그리고 사실 이 철학이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이랑 쫙 연결되는 대목에서 저는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이름 묻는 대목이요? 네, 안평대군이 꿈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묘사하잖아요. 보통 산속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경계할 텐데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그때 최암계 대답이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꿈속 도원에서는 먼저 묻지 않습니다. 현실만 먼저 이름을 묻지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통찰이죠. 청취자 여러분, 방금 이 문장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누군가 만나면 가장 먼저 명함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 직함이나 타이틀, 어느 회사인지 직급은 뭔지 막 이런 것부터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평가하지 않나요? 현대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15세기의 이 두 지식인의 대화가 정보랑 스펙이라는 껍데기에 매몰된 우리한테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을 던져줍니다. 아주 훌륭한 현대적 적용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이나 직함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는 현실의 그 견고한 위계질서 속으로 편입시켜서 평가하려는 권력행위거든요. 권력행위. 안평대군이 도원에서 평화를 느낀 진짜 이유는 거기 복사꽃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곳은 내가 조선왕자라는 이름표가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하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서만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 그게 최암계가 읽어낸 도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름표가 지워진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와, 명문입니다, 진짜. 근데 아무리 달콤한 꿈이라도 결국 끝은 있잖아요. 현실의 밤은 깊어가고 이 기나긴 두루마리 그림 서사랑 서재 대화는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최암계 시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그림을 그린 천재화가 안견의 솜씨를 극찬해요.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화가 고개지나 왕유보다 분놀림이 더 깊고 신묘하다고 하죠. 최고의 찬사네요. 네, 그렇게 예술에 대한 예우를 다한 뒤에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세상에 만일 하늘을 날아오르는 법술이 있다면 신선되는 길을 배우리라. 사실 저 그 부분 읽었을 때 약간 앞선 통찰들에 비해서 좀 전형적인 고전문학 마무리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훌륭한 그림 보고 나도 신선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감상 같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관습적 표현이 아니라 음악가의 정체성에 담긴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최암계는 이 마지막 줄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남긴 한마디가 이 대화의 절정을 장식합니다. 음악을 맡은 자는 늘 한음 뒤를 듣습니다. 곡조가 모두 끝난 뒤에도 남는 울림을 듣습니다. 콩에 남은 울림을 듣는다. 와. 안평대군의 환상적인 꿈은 진작 깼고 안견의 붓질도 두루마리 끝에서 멈췄습니다. 물질적인 예술행위는 끝난 거죠. 하지만 진짜 음악가인 최암계는 연주가 끝난 직후에 공간을 맴도는 그 진동, 침묵 속의 여운을 포착한 겁니다.
안평대군은 그제야 깨닫죠. 이 21번째 시가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꿈이라는 환상이 현실이라는 정막으로 돌아오는 그 경계선에서 울리는 마지막 음표의 진동이었다는 것을요. 와, 이거 설명 듣고 나니까 눈앞에 심야 서재가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막 바깥에서는 조선의 팍팍한 아침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리고 대군 곁에 있던 촛불은 스르륵 꺼지고요. 다시 무거운 현실, 먹산의 시간으로 돌아온 거죠. 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탁자 위 두루마리 속 물은 생생하게 흐르고 최함께가 남긴 시의 마지막 글귀는 막 종소리의 웅웅거림처럼 귓가에 맴돌았겠죠. 맞습니다. 짓누르는 흑백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름표가 필요 없는 복사꽃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 음악가의 붓끝에서 여운으로 완성되는 이 여정. 와, 시각, 철학, 음악이 다 어우러진 진짜 숨막히는 결말입니다. 요약을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무거운 현실에서 출발해 위계가 사라진 몽환적 도원으로 나아가고 그걸 음악지도 관료가 한 뒤를 듣는 철학적 여운으로 감싸하는 공감각적 예술사건. 이게 바로 15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보여준 지적 경이로움의 실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래된 두루마리랑 낡은 기록에서 끌어낸 이야기들이 그 매일매일 스펙과 직함이라는 꼬리표 달고 사시는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 큰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지적 여정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일상으로 가져가실 발칙한 상상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당대 최고의 화가가 여러분의 현재 삶을 이렇게 긴 두루마리로 쫙 그리고 있다면요? 네. 지금 여러분은 그 무거운 현실의 짐을 지고 바위산을 힘겹게 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증명할 이름조차 필요 없는 평화로운 복사꽃 골짜기 어디쯤에 다다르셨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 어떤 질문이죠?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 그림, 그거 정말 당신 자신이 꾸고 있는 꿈입니까?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이라는 생생한 꿈을 꾸고 있는 중일까요? 아,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의 마지막 여운이 여러분 귓가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흥미로운 지적 모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